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0일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앉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이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2차 특검 후보 추천 문제 등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해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별도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단식까지 하며 요구했던 이른바 3대 특검 문제를 의제로 올릴 전망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 면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주도로 5달 만에 이뤄지는 3자 회동으로 꼬일 대로 꼬인 여야 관계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유진 기자, 선고가 언제 어디서 진행됩니까? 네,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인데요. 재판부가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정 내부 모습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과 소방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했다는 걸 주요 범죄 사실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지는데 법원은 이 재판도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법력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현행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뒤집는 일이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법원 재판에도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며 이젠 당 지도부의 시간으로 개혁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소원 합헌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판결을 해봤습니까? 헌법 공부 좀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앞서 대법원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를 근거로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하는 건 헌법 위반이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은 이달 안에 재판 소원법과 함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발 사법개혁안에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함께합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의제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에 조국혁신당과의 이제 합당이 좀 어렵게 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는데 합당 관련해서는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그 논의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회동은 청와대의 제안으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 청와대가 이 시점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겠다고 한 이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표면적인 이유와 이면의 배경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금 공식적인 이유는 국정 성과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 행위는 시점, 상황, 맥락 속에서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을 둘러싼 내용이 20일이 계속된 끝에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여야 대표를 불러서 대통령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불러서 달래기는 해야 되겠는데, 둘째, 정청래 대표와 행사 자체가 독대가 되는 성격은 만들고 싶지 않고, 네. 세 번째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 부르면 합당이 주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만을 불러서 회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해석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는 줄기차게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야 대표를 같이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억울한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야당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실질적인 국정 기조의 전환이 뒷받침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 대변인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달래기에 나선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대변인님 그런데 또 뭐 합당이나 아니면 특검 추천 관련해서 명청 갈등이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두 사람의 분위기 오늘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오늘 그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이렇게 만나면서 영수회담 뭐 이른바 이제 그 대화들을 이어나가는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줄기차게 야당 대표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작년에 우리 그 장동혁 대표와 또 정청래 대표가 같이 셋이 만났을 때도 그때도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은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외교 성과 그것을 야당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였고요. 이번에도 약간 마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한국에다가 지금 관세 관련해 가지고 뭐 금액을 올리겠다, 관세율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든 게 국회에서 잘 일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너네가 지금 여당인데 굉장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가 많은데 왜 국회 통과가 어렵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그리고 국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줘서 초당적으로 외교 뭐 안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명청 갈등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권력의 속성상 약간은 좀 성립되기 어렵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4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당 문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법 관련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청와대와 약간 소통이 약간 불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그 3자 회담, 그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어쨌든 야당 대표와도 만나고 정청래 대표와도 만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약간의 뭐 이슈들 이런 것은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회동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과연 장동혁 대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야당의 말을 많이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어떤 존재감을 오늘 보일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정말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저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언제 어느 때라도 대통령을 만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생을 위한 우선순위입니다. 여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지난 20일 동안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수싸움에만 몰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가 오늘 분명하게 짚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절차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재인상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 트럼프 대통령, 또 김민석 총리 대 JD 벤스 부통령, 그리고 강훈식 실장 대 수지 왈스 비서실장, 더 나아가서는 김정관 장관 대 러트닉 장관, 어떤 라인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법은 무엇인가 정확히 물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더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왕도는 왜 회피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물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강득구 의원의 SNS 글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대통령의 바람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매우 석연치 않은 내용이 강득구 의원의 SNS에 올라왔죠. 강득구 의원이 이틀 전에 올렸다가 2분 만에 삭제를 한 SNS에 보면은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른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양당이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득구 의원의 SNS에 부합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강득구 의원이 올렸다 삭제한 SNS 쓴 것처럼 정말로 대통령의 입장을 들었거나, 두 번째로 강득구 의원이 민주당 내의 최고 실세거나, 그조저도 아니면은 세 번째로 강득구 의원이 정말 신묘한 예지력이 있거나, 어느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겠는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강 의원은 즉시 글을 삭제하고 보좌진이 실수로 잘못 올렸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뜻을 전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 부대표님 이게 일종의 경고 느낌이 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강득구 의원이 뭐 실수라고 본인이 인정했고 잘못했다 약간 다 사과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특히나 이번처럼 되게 굉장히 이제 뭐 첨예하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이제 공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말하는 거를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입장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언어를 워딩을 실제 들은 것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다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 그것을 이제 지금 이 합당 문제 관련해서 양측에서 서로 자기께 맞다는 식으로 다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마다 이제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는 다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야 대표 만나는데 또 이런 문제, 당내 문제가 관련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일종의 뭐 앵커 말씀대로 약간 경고를 한 것이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나 말씀이나 아니면 청와대 의중 이게 뭐 꼭 그 정무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책적인 사안이라도 사실은 굉장히 입장을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통령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합리적인 의견들이 갑자기 묵살되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걸려서 이야기를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정당부에서 이런 이야기들 청와대 입장 이런 것들은 강훈식 실장 이야기처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튜버 김어준 씨는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검증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걸 살피지 못했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단락되어야 할 정도의 일이거든요. 전 변호사가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건 왜 안 따져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또 정청래 대표를 엄호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한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른바 명천 갈등 국면에서 김어준 씨는 확실히 정청래 대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노골적으로 정청래 대표 쪽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 사리에 맞지 않죠. 일단은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가장 긴 기간, 가장 막강한 인원,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세 개의 특검이 6개월 동안 돌아갔는데 또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특검 후보자가 누구냐를 놓고 다투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전준철 후보자라고 하는 분은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해당 기자는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고 네. 무죄 확정돼서 형사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수사에 깊이 관여한 분이라는 것만으로도 결격 사유인 거예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이었다고 해서 특검 후보자로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수긍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짚어봐야 될 것은 과거에 이분은 민주당 당원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1차 특검 때도 특검 후보자 물망에 올랐다가 배제된 분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2차 종합특검법을 만들면서 최근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지지 않았으면 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시켜놨습니다. 그러면은 전준철 후보자 맞춤형 법안이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적돼야 할 것인데 김어준 씨는 상당히 지금 민주당 내의 명천 갈등에 깊이 개입해서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나란히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징계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저의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인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이 배 의원은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민심은 징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당 지도부를 좀 비판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여태까지 대한민국 보수정당 역사상 이 정도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윤리위가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언급된 적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윤리위가 정적 제거의 도구, 나아가서 숙청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에 출석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징계 청구 사유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국면에서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이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것이 마치 서울시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 성명서에는 실제로 연명을 한 21명의 당협위원장의 이름과 해당 지역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서울시당의 입장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징계 청구가 되니까 3명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들이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청구가 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당장 기각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그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더 이상 윤리위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다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지금 윤리위가 매우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될 때다. 나아가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한 적정한 제어와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배 의원이 중징계를 받게 돼서 서울시당 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위원장을 선출해야 될 텐데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본인들이 공천권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은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한 것보다 오히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이렇게 이제 쫓아내는 게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금 이제 징계받을 당시에
그냥 일반 당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선거 한 3, 4개월 앞두고 아예 공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시도 의원 그리고 비례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단체장까지 그 기초단체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것을 약간은 조금 뺏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배현진 의원은 재선에 서울에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친한계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까지는 진짜 너무 심하다. 다른 분들은 그래도 명분이라도 뭐 단계 사건이나 이런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명분도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동혁 지도부가 너무 심하게 뭐 어쨌든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 징계보다 더 큰 당내 좀 파장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당 윤리위의 결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배 의원이 위원장이 서울시당 윤리위에서는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앙당 윤리위가 친한계 아까 축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식이 너무 같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의 이 징계가 고성국 씨를 징계한다고 먼저 알려지자 그 이후로 이제 그 장동혁 지도부와 가까운 서울시당 그 당협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친한계와 장동혁 지도부의 싸움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어제 엊그저께죠. 그때 이제 뭐 언론 인터뷰,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약간은 기조전환을 시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장해찬 그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떼내고 마이너스 정치할 게 아니라 약간 통합과 쇄신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근에 들어서는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성국 씨가 오히려 지금 당내 분란을 더 일으키고 있다. 뭐 장동혁 지도부는 굉장히 이제 또 그 큰 고심에 빠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의 모텔들에서 2주 동안 2명의 20대 남성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지기 전 동일한 20대 여성과 투숙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이 음료에 약물을 탄 걸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잠시 후 구급차 한 대도 들어옵니다. 20대 남성 A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하루 전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20대 여성이 2시간 만에 홀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탈출구에서 차를 못 타니까 경찰서에서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119가 2대 왔다가 A씨가 숨졌다는 모텔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을 자택 앞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객실에선 음료가 담긴 병이 발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말 서울 강북의 또 다른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가 숨졌을 당시에도 함께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받았고 이번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 치료제와 수면제 등의 약물을 건넸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성과 연인 사이였던 남성 C씨 역시 작년 말 여성이 준 것을 마시고 쓰러졌다며 지난달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이 어떤 혐의를 중점적으로 좀 다루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글쎄요, 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혐의는요, 기본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그다음에 위증한 게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혐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그 구형을 한덕수 총리하고 똑같이 했어요. 15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었으니까 그 행안부 장관 소관이 경찰청, 소방청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 계엄 그 시점에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과 단수 같은 것들을 지시했다. 이러한 것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특검은 본 거고요.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조 변호사님, 검찰 구형보다 재판부 형량이 많았던 이 한덕수 전 총리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좀 어떤 판단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비슷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제는 재판부는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형사 3실부 이진관 부장 재판부였고요. 네. 이번에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는 형사 32부입니다. 근데 재판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범죄 성립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 친위 쿠데타의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또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 이런 걸 고려하면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에서는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보고요. 이상민 전 장관 역시 지금 뭐 반성하고 있거나 인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감경 사유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번 내란은 1980년대에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구형 15년 내외를 기본으로 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단과 같이 오히려 15년보다 더 상향된 선고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 다른 재판부 두 재판부에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이제 굳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도 실제 한덕수 전 총리와 비슷하게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도 그 비교 기준 그러니까 1980년대 신군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대략 8년에서 15년 전 내외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상향해야 된다는 양형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된다고 볼 수 있어서 양형이라든가 내란죄 판단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19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뒤 목요일에 생중계가 됩니다. 지난달에도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생중계가 됐는데 변호사님 이번에도 생중계가 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내란특검법 11조 5항에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허가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뭐 이상민 장관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중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아마 이제 그 방송국에서 직접 그 중계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법원의 장비로 일단 촬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방송국에다가 송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전직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섰던 케이스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는 다 생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 예상이긴 하지만 이 지기현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 최저형이 무기금고입니다. 네. 뭐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판사의 장량 감경을 통해서 유기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결국에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구형 단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사형을 선고하겠느냐라고 했지만 당시 그 특검이 구형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의 어떤 사법적 판단은 범죄에 대한 어떤 이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원래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한다면 실제 집행 가능성 여부나 이것을 판결 단계에서 고민할 것은 아니고, 특히 1980년 이후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로 봤던 내란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1심 재판부 역시 사형 선고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 지지자들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의도로 쓴 거로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사를 보니까 부족하고 죄 많은 저에게 사랑을 주시니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그다음에 위로를 해주시니 지금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감사를 표명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핵심적인 혐의들은 무죄가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형량도 1년 8개월이면 그 정도면 아주 작은 형량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최근에 이른바 집사라고 했던 김혜성 씨 무죄 나오고 공소기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 혹시 김건희 여사가 고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런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나, 자숙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현직 경찰관이 사망 사건 현장에서 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서 논란입니다. 조 변호사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데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망 사건, 변사자의 그 수사를 하는 현장이었고요. 사망자의 어떤 시신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실제 좀 끔찍해서 방송으로 옮기기도 어렵습니다만 음식 뭐 상징하는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노출된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급히 삭제했지만 캡처된 사진본이 유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고요. 경찰에서는 당장 이제 직위 해제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경찰들의 무너진 기강은 또 있습니다. 이번엔 경남 지역 경찰관들이 관서 사무실에서 음주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캔맥주, 안주 지포가 찍혀 있었다는데, 물론 근무 시간은 아닌 걸로 전해졌지만 이게 사무실이 뭐 동아리방 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근무 시간은 아니었다고 하긴 하던데. 일단은 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 대상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라고 하니까 새벽 2시에 뭐 고생한다 경찰관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집무하는 그러한 사무실도 아니고 경찰서잖아요. 네. 그럼 경찰서면 유치장도 있을 거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새벽이지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가 빠져도 상당히 빠진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 없앤다라고 하고 보안 수사권 가지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과도 약간 뭐 긴장 관계도 있고, 이런 아주 미묘하고 그런 긴장된 그 상황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경찰관들이 저런 행동하는 것은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징계 사유는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소수의 일탈이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먹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설과 관련해 반짝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신청해봤는데 뭔지 함께 가보시죠.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떡집. 새벽부터 뽑아놓은 긴 가래떡 수백 개를 말리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선 이미 말린 가래떡을 떡국용 떡으로 자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부족한 일손에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뽑는 상황. 가래떡 썰기 1일 알바에 직접 참여해봤는데, 이거 떡 하나가 2인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600인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급이 여기 12,000원 정도 하는데 돈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명절 앞이라 뭐 생산량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새벽 1시나 뭐 이렇게 밤 12시 출근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좀 바쁠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사람을 뽑긴 하는데,
그때도 지원율이 한 뭐 30명, 40명. 떡국 외에도 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각종 전과 부침개. 하지만 명절 때 주부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전부치기라는 한 설문 결과처럼 최근엔 사 먹는 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뭐 7, 8명 있을 때 부치면 나눠서 부치면 좋아. 근데 지금은 5만 원대 사면 차례 지내고 먹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명절을 앞두고 구매자가 몰리면서 전 가게들도 아르바이트 구인이 끊이지 않습니다. 명절 연휴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고 생각해서 시급도 평소보다 세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떡이다 전이다 음식 준비에 일손이 모자랄 정도라고 하니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고향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피플 퍼레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고위급 엘리트 외교관 출신으로 2023년 탈북하신 이일규 전 주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한국 오신 지 2년 정도 되셨는데 한국 사회 적응은 좀 하셨는지요? 네, 많이 적응을 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과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 사랑 덕분에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북한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 이제 쿠바 인사의 방북을 준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대화나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실까요? 예, 제가 김정은을 2023년 11월 이제 쿠바 대통령이 방북 시기에 김정은을 보좌하는 위치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은 제가 김정은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감정을 느꼈었어요. 네. 하나는 역시 평범한 인간이라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어떤 비행기를 타는지, 쿠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는 이제 쿠바 인구는 몇 명인지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정말 별치 않은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통역했던 통역사를 잔혹하게 이제 좌천을 시키라고 이제 지시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잔인한 독재자의 모습도 함께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통역이 어떤 잘못을 했던 게 있었나요, 당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김정은이 통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동시 통역을 했는데 자신이 말을 도중에서 계속 자른다고 이제 자기가 할 말을 충분히 못했다, 곤방진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추궁을 심하게 했죠. 네. 근데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도 또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 상황이었습니까? 여러 차례 이제 만나봤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 관계를 이제 수년 동안 다루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에 의한 이제 마두로 체포 축출 사건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이 귀로만 듣던 참수 작전을 현실에서 목격하는 김정은이 심정 정말 찹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은 우선 일단 이번 마두로 축출 사건을 보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대안을 연구하고 이제 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는 경호 인력이 전면적인 재정비. 아무리 강력한 경호 인력이라도 미국 특수무력이 뚫지 못하는 경호 인력은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민과 간부에 대한 감시 통제가 이제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이번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내부 조력자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그런 이제 교훈을 삼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핵무력에 대한 집착, 이게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강력한 핵무력만 가지면 미국이 이렇게 섣불리 공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심각하게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김 위원장을 만나보신 입장으로서 이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한 이런 작전을 실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 이제 한반도 수역에 북한을 목표로 이제 항모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네.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경제적으로나 어떤 자신이 위협 쪽에 큰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북한에는 석유도 없고 이제 특별한 트럼프의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경제 자원폰이 없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북한은 베네수엘라나 이란과는 달리 내부 결속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군사력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이 이제 당장 이제 그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는 군사적으로 압박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조금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만난 게 2023년이라고 하셨는데 꽤 최근이잖아요. 이때 뭐 딸 김주애 얘기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없으셨을까요? 이미 그 이전부터 김주애에 대한 이제 언급은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소곤소곤하면서 이제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군부대들을 시찰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한 거는 이제 2020년대 초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딸이고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갈수록 4대 세습이 이 김주애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 최근 김정은 행보를 보면 이제 김주애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이 단순한 그냥 딸바보 그런 행보 같진 않아요. 좀 더 이제 김주애를 후계자로서 이제 준비시키는 듯한 모습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김주애를 차기 후계자로 이제 낙점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애를 통해서 김정은이 확실하게 4대 세습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이제 그 주민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한 방송에서 이런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앳돼서 좀 안타깝고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다고 하던데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그때 그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이제 이 포로들을 취재하러 가셨던 이제 김용미 PD님도 이제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댔고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응당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굳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더 첨부를 한다면 일단 이 포로들에 대한 문제는 그냥 평범한 인권이나 자유나 민주주의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북한에 송환되면 죽는 그 목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구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유럽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과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고 당장 이들을 대한민국에 오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제3국으로 망명시키는 그런 대안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북한군 포로들을 꼭 대한민국이나 어떤 자유세계에 이제 망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사이클론이 강타해 최소 3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마다가스카르를 관통한 사이클론 게자니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70km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25만 명에게 피해를 미쳤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열흘 전에도 사이클론 파이티아가 지나며 14명이 숨지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의 중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18살의 성전환 여성이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인구 2,000명의 작은 산악마을 텀블러 리지. 재학생 170명 남짓한 한 중고등학교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후 1시 20분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에선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총격으로 숨졌고 인근 주택에서도 사망자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부상을 입은 20여 명 가운데 중상자가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ultiple injuries and multiple deceased were inside the school. We also located 2 deceased at another scene. 경찰은 피해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18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RCMP has asked for patience as they work through methodically to ensure that they are supporting families and getting to the bottom of what happened today. 미국과 달리 총기 사건 빈도가 7분의 1 수준인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In Tumbler Ridge will wake up without someone they love. The nation mourns with you. 앞서 2020년 노바스코샤주에서도 22명이 숨지는 최악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캐나다 정부는 민간용 반자동 소총 1,500여 종을 금지시켰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 지구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폐허로 변해버렸는데요. 그곳에서 열린 축구 경기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9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5인제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뒤편으로 폐허처럼 파괴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주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기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해 대규모 재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속에 열린 스포츠 경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동계올림픽에서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행동에 놓고 말이 많다고요. 네,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전쟁에서 희생된 동료 선수를 추모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가 러시아 전쟁 희생자의 얼굴을 새긴 헬멧을 착용하고 연습을 했는데요. 이를 본 IOC는 정치 선전을 금지한 올림픽 규정을 위반했다며 착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추모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한 우크라이나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먼지와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먼지 농도가 높은 모습이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안개도 짙습니다. 중부와 호남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 그 밖의 지역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건조특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2.6도, 대전은 영하 3.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 청주와 대전, 전주 10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다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빈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